저는 이 사람을 이미 거절했고 전화번호도 집 주소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무서워요. 원하지 않는 관심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112.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올 8월 말까지 기준으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1,100건, 그다음 스토킹은 3,600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가 지원할 수 있게 접촉할 방법이 법적인 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 박재호입니다. 지난달 14일이었죠.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얘기들이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공포스러웠을까, 괴로웠을까 싶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것이 지난해 10월 21일이었고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실제 횟수라든지 이런 사례는 더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과 또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얘기해 볼 텐데요. 지난 9월 30일이었나요?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당시 피의자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두 분 어떠십니까? 그때 당시 이 선고는 조금 중형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이수정 교수님 이번 중형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선고가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지금 그가 행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일찍 하지. 그랬으면은, 예, 뭐, 구속이라도 시켰으면은, 네네. 그럼 피해자가 지금 생존하지 않았을까. 이런 너무나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거죠. 더군다나 피해자가 너무 어린, 이제 젊은 여성이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라는 게 지금 뭐 선고량이 꽤 많다는 것과는 거의 관계없이 네. 온 국민에게 굉장히 가슴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번 1심 재판은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라든지 스토킹에 대한 혐의에 대한 선고였고 실제 살인 사건과는 별개의 그럼요. 재판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살인 사건 수사로 그러면 뭐 이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다든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 전에 이미 저질러 놓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저질러 놓은 범죄고 이 사건의 구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해자인 전주환이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보복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재판이 났다 할지라도 이 보복살인죄는 별개의 재판이 1심이 또 진행될 것이고 그럼 1심에서 저는 법정 최고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과연 검사가 그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무기징역형을 구형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1심이 나오고 이 보복살인에서 1심이 나오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항소가 되면 2심에서는 같이 붙여져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9년은 오로지 이 전주환이가 만들어 놓은 성폭력 범죄와 스토킹에 관련된 것이고 보복살인은 지금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해 10월 21일이었고 1년이 지났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그 범죄가 좀 많이 예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로 오히려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네. 당시 법을 만들 때 그러면 뭐 허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때도 지금 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의사 불벌죄를 이제 왜 포함을 시키느냐. 지금 반의사 불법 조항 때문에 아마도 이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옛날에 친고죄 있던 시절에 성폭력 범죄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당시에도 네네. 이제 친고죄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만 합의를 해주면 범죄가 사실 안 되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버리면은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에게 가서 위협하고 합의금 주고 이래서 사실 유야무야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성인의 경우에는 2012년도까지 그와 같은 친고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형태의 조항을 지금 스토킹 처벌법도 역시 당사자들 간에 화해 조정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 범죄자 만들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일견에 따라 가지고 결국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이게 추가된 조항이 아니고요. 정부 당국에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 입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을 계속 입법을 해달라고 뭐 거의 10년 넘게 이제 매달린 이제 측에서는 드디어는 이제 죽기 전에 막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 엄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 사건에서 보통 한 3분의 1 정도에서 스토킹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갑자기 길 가다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제 범죄자가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이제 사전에 미리 뭐 미행을 하고 쫓아다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다음에 살인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스토킹을 사전에 미리 처벌을 하면 여성들의 인명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을 해 달랬던 건데 문제는 지금 오히려 인명피해가 늘어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목표물이 무엇인지 사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물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피해자한테 쫓아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소를 취하게 만들면은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를 이제 뭐 느끼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주환이란 사람이 사실은 불법 촬영물은 신고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이제 감형 인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합의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위협적인 이제 어떤 행각을 벌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뭐 엄중 제지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이제 제대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뻔한 상습 스토커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사망하자 이제 와가지고 뭐 엄벌을 하겠다고 이야기해봤자 사후 약방문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답이고요. 너무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안타깝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뭐 여실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승재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실제 그러면 이 처벌법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죠. 이게 사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만들어진 건 정말 이수정 교수님 이하 많은 분들의 진짜 열정과 헌신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 전에 우리가 앵커하고 저하고 어떤 만약에 뭐 딸을 키울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그리고 가장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어. 그런 얘기도 그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이런 이야기가 그냥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이란 게 있어요. 그냥 남녀 사이에 좀 이렇게 귀찮더라도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된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과격하면 그냥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의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통념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에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아까 그 교수님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제 마음을 울렸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모든 젊은 친구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정말 잘못된 통념이거든요. 아니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싫다고 말하는데 그 싫다고 말하는 사람을 신고해서 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면 젊은 애들 다 전과자로 만드는 거야. 이 통념이 얼마나 무서운 통념이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유야무야된 사건들은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뭐 제일 많이 바뀐 것은 뭐 그럼 아까 말씀대로 신고한 건수 자체는 좀 확 늘었다 이렇게 지금 봐야 이거는 되는 뭐 거네요. 거의 격정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에는 네.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왜 우리가 뭘 해줄 게 있어요? 경찰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 그거는 뭐 쓰레기 처리할 때 드는 벌금 정도. 그러니까요. 그냥 경범죄로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그 스토킹 처벌법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긴급 응급 조치라든가 잠정 조치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사이드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스토킹 처벌법에 보완을 할 것이냐,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래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제작진이 직접 경기 남부경찰청을 찾아가서 상황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VCR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스토킹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올 8월 말까지 기준으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1,100건, 그다음 스토킹은 3,600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데이트 폭력은 한 9% 정도 증가가 됐고요. 스토킹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21일 시행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증가돼서 250%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여성 신고자 수가 250% 증가를 했기 때문에요. 폭력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한다는 과거의 인식보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실제로 신고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말싸움 아니면 길을 같이 따라간다는 그런 단순한 행동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폭행, 감금 아니면 성폭행 등 그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 여성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들도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총 11개 종류의 신변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던가 아니면은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맞춤형 승차를 해던가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112 시스템에 피해자 신변보호 대상자를 등록해서 특별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신변보호에는 비밀 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인척 등 친분 관계를 주장하면서 그런 사항을 요구해도 반드시 비밀 누설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가명을 써서 조사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심적 안정하고 저희가 기밀 유지를 넣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중심이 되다 보니 가해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까지는 피해자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발상에 전환을 해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전자팔찌라든지 가해자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는 가해자 중심의 조치도 정책도 이제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면 두려워서 당황하기 쉬운데요. 주저없이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좀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지역 상담소를 통하시거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스마일 센터를 이용하시면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똑똑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걸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신고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현재 상황을 언급하기 어려웠을 때 숫자 키보드를 톡톡 2번 치면은 저희가 보이는 112라는 URL을 전송을 합니다. 그 피해자가 그 전송 URL을 받으시고 활성화를 하면은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가 신고 출동을 나가고요. 만약에 URL을 전송했는데 그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 휴대폰 위치값을 저희가 확인해서 현장에 바로 즉시 출동하는 제도입니다. 네, 금방 영상 봤는데요. 경찰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 수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건지 아니면 스토커들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수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현재 범죄 상황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해 주신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많았던 거죠. 원래 이제 뭐 위협을 하고 뭐 자기의 이제 어떤 그 구애를 받아달라고 뭐 헤어진 연인끼리 또는 뭐 헤어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스토킹 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불안해도 신고해봤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아니까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 10월 달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구조가 많이 필요했던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신고를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1년 어치 통계가 산출이 되는데 아마 15,000건이 넘을 거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경범죄로 처리했을 때보다는 거의 200% 정도 증가 추이를 이제 보일 정도로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무지하게 공포를 느꼈던 상황에 대하여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신고가 늘어나서 건수가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스토커들 역시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이제 과거에 그냥 구애 행위를 했던 방식과는 지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면서 정말 집요한 다양한 이제 감시 행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문화 사람이 사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집요하고
그렇다고 더 이제 밤낮 없이 SNS 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는 뭐 여성의 여러 가지 뭐 온라인상의 정보 같은 것들을 습득하여 네. 가족을 괴롭힌다거나 뭐 직장으로 찾아간다거나 양상이 훨씬 더 집요하게 변화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다. 네. 이 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네. 이 법적인 조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해자 쪽에 대한 조치, 피해자 네, 쪽에 네. 대한 조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조치들이 너무 피해자 중심이어서 가해자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피해자 중심으로만 조치가 너무 집중돼서 정작 가해자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네, 뭐 저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파트너 폭력, 가정 폭력을 포함해서 그와 같은 이제 남녀 간의 폭력에 대하여서는 남자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용인이 되는 이제 세상이고 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 있을 시에는 피해자만 피신을 시키는 방식으로 언제나 지난 30년 동안 대응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도 뭐 여성 쉼터만 있고 이렇게 된 연유가 사실은 물론 남성 피해자도 있습니다. 근데 남성 쉼터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남녀 간의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그냥 피해자를 피신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NGO 단체에서는 여성들만 숨겨주는 이런 이제 그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서도 사실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자감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하여. 뭐 이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고 미행을 하니까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전자적으로 얼마든지 지금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일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나의 지리적인 정보를 지자체에서 모두 알고 있구나. 내가 집 바깥에 나오면 지자체에서 즉시 전화가 오는 기술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인 감시를 가해자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피신시키는 걸로다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피신이 되나요? 24시간 365일 뭐 피신이 다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스토커는 너무 집요해서 쉼터로 가도 쫓아오고 어디 뭐 본인의 이제 신분을 이사를 가도 또 이사 간 곳에 또 쫓아가고 이번에 신당역 사건도 왜 이사를 가버렸는데 여성은 피해자는 근데 그 전 주소를 찾아가 가지고 그 피해자와 유사하게 생긴 뒷모습이 비슷한 여자를 뭐 거의 1시간 동안 쫓아다녔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없는 세상인데 피해자가 도대체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 중심이라는 게 좋은 뜻에서 피해자 중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자를 피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매우 수동적이고 매우 뭐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금방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처벌법에서 처벌을 하는 게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뭐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시킨다든지 뭐 연락을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조처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건 뭐 가해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뭐 그런 조치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집도 있는데 이사를 가버리고 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버린다든지 또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고 그러면 그 가해자가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또 피해자에게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 가해자 조치에 대한 것들 너무 약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라는 게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한계이자 맹점인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온전하고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지금의 이 언급 조치, 이 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교수님이 훨씬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제발 좀 확인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가 오셨다면 이제 법무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온다 그러니까요. 제발 보통 우리가 잠정조치라 그래서 지금 긴급 응급조치도 있는데 잠정조치에 서명경고, 두 번째가 100m 접근금지, 세 번째가 뭐 SNS 하지 마라. 그 다음이 1개월 잠정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하는 건데 그거 말고 중간에 반드시 위치 정보가 좀 확인되는 게 들어와야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수정 교수님 그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반의사 불벌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그 신당동 살인 사건에서도 역시 반의사 불벌죄 이게 그 사건이 커진 결국 이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는데 네. 실제로 그 풀려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협박도 하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까 고소를 취하하라. 네네. 감금도 시켜놓고 네. 뭐 갖은 이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다 해서 결국은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유야무야 그냥 범죄 사건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에는. 근데 영미권 국가에서 그 어디에서도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를 두는 순간에 결국 피해자를 공격하라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밖에는 유야무야 시키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정폭력 처벌법하고 스토킹 처벌법하고 거의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네. 결국에는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 취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대개사정이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이런 형태의 이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수사하다 보면은 결국 뭐 피해자가 어느 날 와가지고서는 고소 취하해버리면 사실 경찰이 뭐 굉장히 애매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 동안은 경찰도 움직이지 않고 피해자 입만 들여다보고 있고 가해자는 더더욱 피해자 입을 뭐 막기 위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만 골탕 먹는 조항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문제는 과거 법무부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방어권이다. 피해자의 인권이다. 모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어떤 취지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반의사 불벌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결국은 한쪽 인권만 뭐 완벽하게 보장되는 게 그게 적법한 절차가 맞는지 저는 일단 그 대목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한쪽 고소한 사람들을 위협받고 고소한 사람들은 하나도 보호를 안 해주면서 지금 특히 고소한 사람이 약자인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럼 약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와 같은 정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게 그게 인권 보호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오히려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약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잖아요.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 됐다. 이제 다시 그 신당역 살인 사건 과정을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언론에도 몇 차례 지적이 됐지만은 중간에 살인까지는 막을 수 있었던 뭐 그런 과정이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지난해 10월이었죠. 전주환을 처음 고소한 것이 1년 전 이맘때였는데 당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다고요. 그리고 올 1월 달에도 또 추가로 고소를 했었는데 경찰은 당시에 구속영장 신청도 하지 않았고 또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제 전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됐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것들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2018년도에 입사할 때부터 지금 이 피해 여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여성을 이제 본인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커들은 상대를 대등한 어떤 뭐 의견을 가진 인격체로 취급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 소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런 생각 때문에 불법 촬영죄가 적용되는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계속 사귀자고 위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 10월 달에 신고를 하게 돼서 불법 촬영죄를 적용받아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너 때문에 신고가 돼서 이게 발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형태로든 네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계속 위협을 하고 가해자가 그래서 피해자가 불안하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입법이 됐으니까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는 스토킹으로 이걸 처벌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임시 조치 같은 걸 요청할 수 있으니까 1월 달에 다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만약에 수사기관이라면 이 스토커와 스토킹 피해자 사이에 이게 단순히 이 건만이 아니고 그 전에 10월 달에 이미 고소 사건이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은 이게 영상물이라서 이 둘 간에 뭔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되느냐라는 걸 인지하면서 결국 피해자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러면 아마 1월 달에 구속시키는 게 맞았겠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위협이 진행되고 사건이 있는데. 병합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병합이 됐어요. 네네. 사법기관의 편의에 의해 가지고 따로따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는 이게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다 알고 병합시킨 거예요. 그럼 그것만 행정적으로 병합시키면 됩니까? 자기네들의 부담만 줄이기 위해서 병합은 시켜놓고 피해자 보호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병합이 될 정도면 지금 사건이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 더군다나 이 사람 그 전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어요. 네네. 전자통신망법 위반이지만 그럼 음란물을 늘상 보면서 결국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도 했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누군가가 좀 눈여겨보면 이게 진짜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포착할 수 있었을 텐데 1월 달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 피해자가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사권 이제 경찰에서 가지게 됐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구속영장 뒤늦게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리고는 이번에 이제 9년 구형하면서 그러면 구속영장 검찰에서도 재차 청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난맥상인 거지 재판은 잘 진행돼요. 네네. 수사기관도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두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로서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서 방어권이 다 지켜졌지만 문제는 방어하면 뭐합니까? 피의자가 자기의 권리만 지키면 뭐예요? 피해자를 죽이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시간 전에 지금 너무 웃기는 거는 반성문까지 피의자가 법원에다 네네.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방어권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피해자는 악용을 한 거네요. 방어권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형식은 완벽하게 선진국의 형태인데 아직까지 인식은 후진국에서 하나도 한 발도 못 나갔다. 이게 맞는 얘기겠죠. 자, 그렇습니까? 그럼 반의사 불벌죄 이 조항을 폐지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면 위원님 보시기에는 스토킹 피해 예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질문할 때 한 가지 제도를 딱 바꾸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무엇이 줄어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좀 무서운 질문이죠. 네네네. 사실 피해자 보호는 우리 모든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반의사 불벌죄 좀 제발 좀 없애자는 거예요. 네. 반의사 불벌죄 없애놓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국가가 많이 손 놓으면 이거만큼 더 불안한 게 없는 거죠. 반의사 불벌죄 폐지함과 동시에 우리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잠정 조치와 긴급 응급 조치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바르게 고치고 그 중에 이제 뭐 전자감독 장치를 집어 이제 또 하나의 잠정 조치에 내용으로 집어 넣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 반의사 불벌죄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했구나 그럼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잠정 조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자감독 장치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 사실 스토킹 아무리 우리가 강하게 처벌하자 그래도 처음에 나오는 거 벌금이에요. 2번째 나오는 건 집행유예고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금 받던 집행유예 받던 이 사람들에게 전자감독 장치 취해서 다시 전자발찌 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거고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 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또 보완해야죠. 어떻게 하나의 제도에 모든 걸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제발 좀 형사정책 만들고 국가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고 탁월한 사람 그래서 국민에게 감동이 아닌 감탄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만들어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점들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듣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에도 그 피해자, 가해자 양쪽이 합의를 해야 사건이 철회된다. 이것도 큰 허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죠. 네. 합의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합의를 해줄 수도 있어요. 고소 치하가 결국 합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위험이 그럼 사라지느냐. 더더욱 처벌 안 받으니까 더 괴롭히겠죠. 아이고야 법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처벌도 안 하니까 너는 이제 내 거다, 내 손아귀에 있다 이러면서 더 괴롭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자 대개 사정이다라는 식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 약자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이고 그러면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달이면 15,000건 정도가 신고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5,000건을 다 분석해라. 이 이제 사건들 중에 정말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지금 이런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은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선별 기준을 법무부든 경찰청에서 제대로 마련을 하면 그러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뭐 구속시키고 아주 엄격하게 제재하면 됩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건부 석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불구속이죠. 그러니까 일단 확 다 구속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대안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스토킹 신고한 사건에서 전부 다 구속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15,000명이 갑자기 구속되면 구치소도 감당을 못하고 사실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스토킹을 하는 줄 알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취재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는 굳이 안 가니까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건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어떤 사건을 변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라. 그래서 한 10%의 위험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뭐 외국의 기준대로 전자발찌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해줘야 그래야 이게 지금 어떤 합리적인 형태의 형사 제도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1년이 됐으니까 제발 실증적으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피는 게 어떠시냐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교수님, 그 과거에 스토커 관련한 논문들 많이 발표해 주시고 또 스토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 연구, 뭐 논문도 쓰시고 많이 하셨는데 뭐 스토커 뭐 심리적으로는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 그 잔혹성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그 사이코패스라든지 스토커 살인이라든지 이런 게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엄격하게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이코패스인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잔혹함을 전제로 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스토킹은 일종의 병적 집착이기 때문에 그 병적 집착이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스토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컨대 전주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음란물과 연관된 습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성폭행을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뭐 결국에는 어떤 다른 성적 행위를 하려고 쫓아다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위험한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한 그런 이제 스토킹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어떤 특이성이 있죠. 편집증적인 성격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니까 너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킹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같은 타입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연구를 안 하고 전체 15,000건을 다 구속시켜라. 이건 사실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15,000건을 다 구속시키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을 골라낼 수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네,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얼마나 공포에 심하게 떨리겠습니까?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 폭력 등과 관련한 피해자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용인시의 사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젠더폭력 피해 지원 위드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논의는 작년도에 저희가 스토킹 지원,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경찰분들이나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분들과 모여서 몇 차례 간담회를 걸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논의도 해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제 도출이 됐고 또 현실화가 가능한 사업들을 모아서 위드유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돕고 있는데요. 지원 분야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임시숙소 지원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들을 알림을 해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 안심키트라고 해서 개인 방범 설비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피해자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숙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 협조를 받아가지고 임시 숙소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 5일까지 지원을 가능한 형태로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들에게 안심 홈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키트 안에는 이제 창문 스토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인 문을 따고 들어갈 때 본인이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경우 그 비상벨이 울리는 형태의 비상벨도 있고, 핸드폰 뒤에 그 톡이라 그러죠. 그립톡 형태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비상 상황에 그립톡을 눌렀을 때 그 녹음이 자동으로 되면서 본인이 사전에 신청해놓은, 저장해놓은 연락처로 그 녹음 파일과 위치 추적이 된 지도가 전송이 되는 형태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안심 세트는 스마트 문 열림 센서와 휴대용 경보기, 택배 송장 지우개, 윈도우 락, 그리고 휴대용 비상 버튼 등 모두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블로그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서 고통받는다면 시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용인시에서도 피해자들을 적극 돕고 싶지만 법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가 지원할 수 있게 접촉할 방법이 법적인 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좀 더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금방 같이 용인시 사례를 봤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숙소를 제공을 한다든지 안심 키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피해자 신변 보호 또 비밀 보장과 관련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생각의 틀이 뭐냐. 피해자를 피신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범죄를 면해보겠다. 이거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신을 시킬 수 있을까요? 피해자도 생업이 있는데, 사실 뭐 전주환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졌는데 한 달 하고는 나 못하겠다. 경찰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러면은 내가 생업을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자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잘 안 되니까 가해자에게 어떻게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아까 이제 전자발찌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전자발찌가 아니어도 스마트워치에 요즘은 저 혈압 맥박까지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가해자에게 정말 비싼 스마트워치랑 똑같이 생긴 스마트워치를 주시고, 그 지리적인 정보가 경찰에 알려지지 않아도 돼요. 인권 침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피해 당사자에게만 알려지면 되죠. 점점 근접하고 있다라는 알람만 울리면 피해자가 뭐 만약에 여성 화장실의 순찰을 그날따라 좀 안 돌 수도 있게만 그 주변에 있다는 걸 알기만 했으면 목숨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시라. 지리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감시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발 주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내 사례, 뭐 용인시 사례, 또 뭐 경찰 사례, 또 IT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해외 사례 연구하신 것들은 우리가 좀 도움될 만한 말이 네,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뭐 다양한 그 어떤 그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 명령을 법원에서 2년까지 이제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껏 한 달씩 이렇게 연장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 2년이니까 상당히 이 안전하게 뭐 생업이 이렇게 좀 변경이 돼도 또 안정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얼굴 성형까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젝트에 이제 적용을 받으면은. 그리고는 전자 감시를 합니다. 가해자에게 어떤 주에서는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반의사 불벌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는 반의사 불벌죄가 없다 보니까 수사기관은 열심히 수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한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성재현 위원님 보시기에는 스토킹 처벌 수위를 이렇게 대폭 강화를 하면 뭐 결국 범죄가 좀 줄어드는 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들이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요. 네네. 하나는 사전 예방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가 사후 진압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스토킹 처벌법 이제 1년이 되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불안전하거든요. 그럼 인간이 불안전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얼마나 더 불안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반의사 불벌죄도 지금 이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에 공백이 있으니 거기에 이제 전자 감독 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거고, 저희 법무부하고 저희 토론을 했을 때도 전자 발찌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 잠정 조치 안에는 분명히 우리 스마트워치에 나오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지리적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 이게 지리적 정보가 확인되면 피해자한테는 스마트워치가 주어질 거고, 가해자에게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잠정 조치 상에 있는 위치 정보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물리적 공간적 거리를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km 반경 내에 그 가해자가 도로게 되면 그냥 경보음이 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줄 수도 있지만, 국가 공권력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가해자를 밀어내는 형태의 피해자 보호 정책. 그러니까 삑 울리면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서가 딱 출동해서 그 가해자를 그냥 밀어내면 되는 거고, 갑자기 이 친구가 휴대폰을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이 꺼지면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피해자를 근접해서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이 위치 정보를 껐다는 거는 재범의 위험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잠정 조치 다음에 있는 1개월 유치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제도적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무리 제도가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제도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과 수사기관인 검찰과 재판하는 법원이 좀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수정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자 그리고 데이트 폭력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없이 112 버튼을 누르시거나 여성 긴급 전화 1366번도 있습니다. 만약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하면 아무 버튼이나 2개나 누르셔도 긴급 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